청와대가 한미연합훈련 축소 등의 발언을 한 문정인 외교안보 특보에게 한미 관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엄중히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문 특보의 이번 발언은 대통령이나 청와대 외교안보팀과 사전에 조율되지 않은 개인 의견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국가정보원이 이전 정부 국정원의 정치 개입 논란 사건을 재조사할 적폐청산 TF를 출범한다고 밝혔습니다. 국정원 댓글 사건 등이 대상이 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TF의 현직 검사 3명을 파견받기로 해서 사실상 수사 성격을 띨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부동산 종합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입주하기 전까지 분양권을 거래할 수 없는 전매 금지가 서울 전 지역에 적용되고 대출 규제도 강화됩니다. 우리나라 첫 원자력 발전소인 구리 1호기가 어제 자정을 기해 영구 정지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원전 중심의 발전 정책을 폐기하고 탈핵 시대로 가겠다며 신규 원전 건설 계획도 전면 백지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의 물대포를 맞고 숨진 농민 백남기 씨에 대해 사과했던 이철성 경찰청장이 이번엔 백 씨의 유족을 찾아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유족 측은 황당하다면서 말뿐인 사과는 받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녹조를 막기 위해 4대강 보 가운데 6개를 개방한 지 19일째 보 곳곳에 조류 경보가 내려졌지만 정부는 쉽게 보를 개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당시 4대강 사업을 추진하면서 일부 양수장의 위치를 올렸기 때문인데 양수장 취수구를 낮추려면 또다시 수백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나흘째 전국 곳곳에 폭염특보가 이어졌습니다. 이번 주에도 전국의 기온이 30도 안팎을 웃도는 불볕더위가 예상되는 가운데 비 소식이 있는 일요일쯤 더위가 누그러질 것이란 예보입니다. 수소, 우주의 75%. 그 무한한 수소로 자동차를 달리게 하다. 현대자동차.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청와대가 문정인 청와대 통일외교안보특보의 최근 발언에 대해서 오늘 입장을 내놨습니다. 문 특보는 북한이 핵 개발 등을 중단하면 한미 군사훈련을 줄일 수도 있다는 등의 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청와대는 문 특보 개인 의견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또 문 특보에게 이런 발언이 한미 관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엄중히 전달했다고도 밝혔습니다. 다만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일부에서는 한국의 협상력을 위해서 필요할 수도 있다는 발언이라는 평가가 나왔고 저희들이 알아본 바에 따르면 문 특보도 여전히 같은 생각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먼저 문 특보 발언에 대한 청와대 입장을 정재윤 기자가 보도해드리겠습니다. If North Korea suspend its nuclear and missile activities, then we may consult with the United States to scaling down our U.S. joint exercise and training. 미국을 방문 중인 문정인 청와대 통일외교안보특보가 현지 시간으로 지난 16일에 한 발언입니다.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파장이 커지자 청와대가 오늘 공식 입장을 냈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오늘 기자들과 만나 문정인 특보에게 오늘 별도로 연락을 드렸다며 이런 발언이 앞으로 있을 한미 관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엄중하게 말씀드렸다고 전했습니다. 어제까지는 문 특보의 발언이 청와대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는 점만 밝혔는데 오늘은 여러모로 부적절하다는 뜻을 강조한 겁니다. 청와대는 또 문 특보가 지난 13일 미국으로 출국하기 전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을 만났지만 미국에서 어떤 이야기를 할지 조율하는 자리는 아니었다고 밝혔습니다. JTBC 정재윤입니다. 이처럼 청와대는 문정인 특보에게 자제를 통보했지만 문 특보는 본인의 소신에 변함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JTBC 취재진이 미국을 방문 중인 문 특보에게 입장을 문의한 결과 문 특보는 개인 의견이라고 전제했지만 협상은 주고받는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안태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활동 중단을 전제로 한미연합훈련 축소 가능성을 시사한 문정인 통일외교안보 특보에게 직접 입장을 물었습니다. 그러자 자신의 소신에는 변함이 없다며 협상은 주고받는 것이지 일방적인 요구만으로는 진전을 이루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한반도 평화 협상을 위해선 제재와 압박만이 아니라 양보할 수 있는 건 양보해야 한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다만 문 특보는 개인 의견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정부 입장을 대변하지 않는다는 걸 전제로 말했다며
특보는 정부에서 봉급을 받지 않는 자리라는 점도 언급했습니다. 문 특보와 함께 미국을 방문 중인 여당 의원도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이 한미훈련 축소가 아니라 한미훈련 정상화로 보시면 됩니다. 핵 전략폭격기 같은 경우가 2010년 이전에는 거의 동원된 적이 없습니다. 홍익표 의원은 그러면서 남북 간 군사 대결의 악순환을 하지 말자는 차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JTBC 안태훈입니다. 예, 여기서 청와대 취재 기자와 청와대 입장 등을 좀 더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대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먼저 문재인 특보의 발언 중에 특별히 논란이 된 것, 뭐 군사훈련을 줄인다든가 이런 내용들인가요?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좀 확인을 해보면 크게 두 가지 발언인데, 자, 만약에 북한이 핵과 미사일 활동을 중단하면 한미 군사훈련 축소를 미국과 상의할 수 있다. 또 사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한미동맹이 깨진다는 미국의 인식이 있는데, 그렇다면 그게 무슨 한미동맹이냐라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예. 자, 북핵 해법이나 사드 관련해서 미국 측과 인식차를 드러내서 논란이 됐다는 겁니다. 예. 뭐 특히 이런 발언에는 문정인 특보의 평소 어투가 그대로 드러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며칠 뒤에 이제 양국 첫 정상회담이 열리다 보니까 문정인 특보의 어떤 그 개인 생각이나 개인 생각이냐 아니면 청와대와 조율이 된 것이냐 여기에 관심이 모아졌는데 이건 사실 뭐 개인 생각으로 일단 지금 정리가 되는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양쪽 다 개인 생각이라는 점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 문 특보는 교수로서 개인 입장이다라고 거듭 밝혔고 청와대와 교감이 있었던 게 아니라고 계속 확인을 했습니다. 예. 청와대 고위 관계자 역시 개인 차원의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한다. 또 다른 관계자 역시 원래 이런 이야기를 계속 했던 분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문 특보가 자신의 구상을 설명하면서 문 대통령이 이게 제안을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서 지금 무게가 실린 그런 셈이었는데 요거는 어떻게 된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발언 논란 이후에 저희가 직접 그 문 특보와 통화를 해봤더니 문 대통령이 직접 제안했다는 게 아니라 공약이 있다. 공약이라는 게 제안하는 거기 때문에 같은 맥락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예. 하지만 제가 직접 최종 공약집을 살펴보니까 관련된 발언의 내용이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예. 결과적으로 청와대 입장 혼선을 줬다는 지적을 문 특보가 피할 수 없는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예. 지금 청와대가 이제 지난주에는 공식 입장이 아니다 정도로 말을 했는데 오늘 굉장히 강하게 입장을 낸 이유, 그건 역시 이제 정상회담 앞두고 선긋기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서둘러 선긋기를 했다라는 분석이 가능한데 예. 실제로 오늘 오전에 예고도 없이 고위 관계자가 브리핑을 자처해서 문 특보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엄중하게 경고를 했다라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예. 뭐 엄중하다는 표현에 무게가 실렸느냐라고 물어봤더니 그렇다라고 대답을 또 했고요. 예. 뭐 말씀드린 것처럼 불과 열흘도 남지 않은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미 간의 엇박자 기류가 확산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런 논란들을 서둘러 진화하려는 포석으로 보인다는 거고 예. 또 일부 언론이 계속 일방적으로 불협화음을 키우는 거 아니냐라는 거에 대한 불만의 시선도 깔렸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예, 그렇겠죠. 그런데 이제 청와대가 문정인 특보의 발언이 내용상에 문제가 있다거나 아니면 이제 문재인 정부의 구성하고 전혀 다르다거나 이렇게 접근하진 않는 것 같은 느낌도 주는데요. 그렇습니다. 좀 취재를 해보니까 비공식적으로는 청와대 내부에서도 이 발언 자체는 공감할 부분이 있다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당장 이 고위 관계자는 뭐 딱 부러지게 어디가 맞고 어디가 틀리다 할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옵션 중에 하나다라고 공개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이 문 특보가 거두절미 또 직설화법으로 혼선을 초래한 측면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발언 자체가 전혀 터무니없는 얘기는 아니라는 그 의중이 실렸다는 해석이 가능하고요. 예. 또 몇 명 또 이야기를 해봤던 이런 얘기를 합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권을 거치면서 미국과 다른 인식을 말하는 것 자체가 무조건 나쁜 게 된 것 같다라고 하면서 우리 중심의 남북 문제를 해결하자는 이 이야기가 뭐 틀린 말인 거냐라고 반문을 했고요. 예. 당장 그 여당이죠. 민주당의 추미애 대표도 아무도 하지 않은 말을 용기 있게 했는데 이거를 마치 외교 파장을 일으킨 듯 호들갑을 떤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예. 뭐 당장 이제 트럼프하고 맞대면을 해야 되는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필요 이상의 오해를 키울 필요는 물론 없는 것이죠. 근데 다만 이제 그 협상 앞두고 이런 의견도 있다는 것은 전달한 셈이 됐다. 이런 시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성대 기자였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트럼프 정부는 문정인 특보의 발언이 개인 견해라는 짧지만 분명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한국 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 것에 방점이 찍힌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내 전문가들도 문 특보의 발언에 우려와 옹호의 의견으로 갈렸습니다. 이한주 기자입니다. 미스터 문 개인 견해로 한국 정부의 공식 정책이 반영되지 않았을 것이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 활동 중단 시 한미 연합훈련을 축소할 수 있다는 문 특보 발언에 대한 미 국무부의 공식 입장입니다. 문 특보가 관련 발언은 문재인 대통령의 제안이라고 밝혔지만 공개적으로 반박한 겁니다. 국무부 반응 이후 백악관으로부터 진전된 입장은 나오지 않은 가운데 미 싱크탱크 전문가들은 본사 특파원에 엇갈린 분석을 내놨습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 연구원은 노무현 정부 시절 껄끄러웠던 양국 관계로 회귀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북한에 대해 더욱 독자적인 대화 정책을 알렸다는 겁니다. 반면 프랭크 자누진 맨스필드 재단 대표는 문 특보의 발언은 북핵과 미사일 중단이 전제된 만큼 한미 정부가 오랜 기간 밝혀왔던 점에 들어맞는다고 했습니다. 한편 미 워싱턴 포스트는 오는 20일 방송될 미 CBS 앵커와 문 대통령의 인터뷰를 미국이 지켜볼 것이라며 햇볕 정책론자인 문 대통령이 북한과 평화협정을 위한 대화까지도 희망한다고 분석했습니다. JTBC 이한주입니다. 예, 국회 국방위 소속 정의당 김종대 의원이 문정인 특보의 미국 방문길에 동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뉴욕에 있는데 전화 연결 잠깐 해서 이 논란에 대한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김종대 의원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예. 문재인 대통령이 북핵과 미사일 추가 도발이 없으면 조건 없이 대화하겠다. 이건 6.15 기념식에서 발언한 바 있습니다. 이것도 네. 한미 간 엇박자다 이런 반응이 나온 바 있는데 사실 이런 그 정도의 얘기는 전에도 다른 정부에서도 나왔었던 얘기인데 그렇게 몰아가는 측면이 있다는 분석이 있고 또 문 특보 발언은 물론 여기서 한 발 더 나가는 것이긴 한데 국내에서 벌어진 논란을 예상하지 못했을까요? 어느 정도 말은 있을 거라고 봤지만은 이렇게 뜨거울 정도로 문 특보 자신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예. 다만 지금 국내에서 논란이 미국에서 나오는 반응이라기보다는 자체적으로 생산된 하나의 한미 동맹의 균열을 가할 거냐는 프레임으로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예. 매우 당혹스럽게 보고 있죠. 아니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어떤 전략을 논의하고 생산적인 토론을 하는 게 아니라 아니 한국 정부가 조금 움직이고 우리가 좀 앞서 나가면 한미 동맹 깨자는 거냐 이렇게 윽박 지르듯이 예. 국내 언론에서 나오고 있는 점은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다만 그 부분에 있어서 미국 측이 필요 이상으로 오해할 가능성을 청와대는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러니까 선긋기로 나왔기 때문에. 미국 정부와 충분히 협의한다는 단서를 수도 없이 달았습니다. 예. 문제는 그 우드로 윌슨 센터에서 문정인 특보의 강연인데요. 이 강연에서 우선 개인 의견이라는 걸 전제했고 예. 두 번째는 미국 정부와 충분히 협의해서 한미 훈련이라든가 전략자산 한반도 배치의 축소 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 이 정도 얘기거든요. 예. 그렇다면 문 특보가 정부 당국자가 아니기 때문에 개인 의견으로 할 수 있는 충분한 말을 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북한이 이러한 그 제안에 호응할 가능성도 굉장히 낮게 봤습니다. 문정인 특보 자신이. 그렇다면 굳이 이제 미국 가서 그러면 그런 얘기를 할 필요성은 어디에 있었느냐라는 지적도 일부에선 나옵니다. 그건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예, 일단 대화를 시작할 때는 상대방이 바로 반응하지 않는다고 해도 예. 하나의 어떤 방향을 일깨워주고 각성시킴으로써 대화의 필요성만 느끼게 해도 대성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당장 북한이 호응하지 않는다고 그러셨습니다마는 이미 2015년부터 북한은 자신들의 그 핵활동 중단과 한미연합훈련 축소 문제를 연계하겠다는 발언을 이미 한 상태고 그게 북한의 안보의 관심사라면 그렇다면 한번 논의해 볼 수 있는 거 아니냐. 예. 더군다나 미국 정부하고 우리는 충분히 협의해서 나갈 거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북한이 관심이 없을 리는 없다고 봐요. 예. 단지 요즘 사정이 안 좋습니다. 아시다시피 미국에 억류된 대학생이 혼수 상태로 돌아와서 미국이 북한에 대한 감정이 매우 안 좋은 상태거든요. 예. 그런 점을 감안했을 때 지금 당장은 아니라 하더라도 대화의 물꼬를 적극적으로 트겠다. 이런 점은 오히려 더 많이 나와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다음 주에 문재인 대통령하고 트럼프 미 대통령이 만나는데 전략 무기나 예를 들면 사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니면 이제 한미 군사 훈련 축소 문제, 특히 사드 문제가
지금 대화로 그러니까 의제로 올라갈 가능성, 그동안에 이제 한미 양국 쪽에서는 이거를 공식 의제는 안 삼겠다라는 얘기가 일부 나오긴 했는데 트럼프의 특성상 이걸 얘기할 가능성도 있다. 특히 이런 상황에서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 이 현재의 여론도 트럼프 대통령은 도대체 예상이 안 되기 때문에 언제 어느 때 돌출적으로 무슨 얘기를 꺼낼지 모른다. 사드 문제 같은 경우는 대표적입니다. 근데 이 부분도 제가 여기 와서 놀란 것은 한국에서 사드 문제에 대한 진상조사와 환경 영향 평가를 앞으로 계속 추진함으로써 지연이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온 데 대해서 미국이 굉장히 무슨 괘씸죄로 보는 것 같아요. 아니, 사드는 원래 작년에 한미 간에 올해 연말까지 배치하기로 합의된 거기 때문에 그대로만 했으면은 이렇게 역풍이 심하게 불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에선지 4월에 배치하면서 일종의 과속사고를 낸 거예요. 지금 문재인 정부는 그 사고를 수습하는 중입니다. 그렇다면 애시당초 한미에 합의된 것보다 더 스피드를 높여서 결국은 사고를 낸 사드를 이제 우리가 조사하고 수습하는데 이게 한미동맹을 깬다? 이런 점에서 미국 정부가 지금 뭔가 단단히 문재인 정부를 오해하고 있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했고요. 또 그런 점에서 이 사드 문제야말로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당당하게 아니 국내에 법이 있는데 어떻게 사드가 법 위에 있냐. 국내법에서 규정된 대로 민주적 절차대로 가겠다. 이 얘기는 충분히 할 수 있고 이런 이야기를 문특보가 먼저 밝힘으로써 오히려 정상 간에도 이 문제를 더 생산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계기를 포착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앞두고 그만큼 이제 의제 조율이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 됐고 혹시 그 조율된 의제 내용이 깨질 경우에 거기에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더욱더 치밀하게 준비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종대 정의당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는 24일 전북 무주에서 열리는 세계 태권도 선수권 대회에 참가하는 북한 태권도 시범단 32명의 남측 방문이 승인됐다고 통일부가 밝혔습니다. 장웅 북한 IOC 위원이 이끄는 북한 태권도 시범단은 오는 23일 입국해서 서울과 전주, 무주 등에서 4차례 시범 공연을 한 뒤에 다음 달 1일에 북한으로 돌아갈 예정입니다. 청와대가 이번 주에 인사추천위원회를 본격적으로 가동합니다. 박근혜 정부의 경우에 대통령이 후보자를 정해주면 검증하는 이른바 탑다운 방식의 인사가 상당수였는데 이를 참모들이 추천하는 상향식으로 개선하고 검증도 강화하겠다는 겁니다. 다만 검증 기준을 얼마나 국민 눈높이에 맞추느냐가 더욱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고석승 기자입니다. 청와대가 내일부터 인사추천위를 꾸려 인사 업무를 시작합니다. 대통령 비서실장이 위원장을 맡고 정책실장과 국가안보실장 그리고 각 수석비서관이 위원으로 참여합니다. 인사추천위는 인사수석실 등에서 약식 검증을 거친 5에서 6배수의 인사를 다시 3배수 정도로 압축하게 됩니다. 압축 후보군을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다시 검증을 거쳐 최종 후보를 낙점하는 방식입니다. 노무현 정부에서 정착시켰던 이른바 상향식 인사 모델입니다. 박근혜 정부의 경우 이와는 반대로 대통령이 사실상 단수 후보를 제시하면 참모들이 이를 검증하는 이른바 탑다운 방식이 많았습니다. 대통령이 사실상 낙점한 후보를 민정수석실이 검증해서 문제가 발견돼도 반대하기가 쉽지 않았던 겁니다. 인사추천위가 출범하면 이전 정부에 비해 인사 과정은 더욱 투명하고 검증도 강화됩니다. 하지만 인사추천위 가동이 인사검증 개선으로 곧바로 이어질지는 두고 봐야 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기준 마련과 경험 많은 검증 전문 인력 확보가 관건으로 보입니다. JTBC 고석승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강경화 외교부 장관 임명 후폭풍으로 국회는 오늘 파행됐습니다. 야당은 전면전에 나서겠다고 예고한 상황입니다. 예정됐던 상임위원회 일정도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의 보이콧으로 줄줄이 취소됐고 추가 경정 예산 논의도 사실상 중단됐습니다. 이희정 기자입니다. 오늘 오전 열릴 예정이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을 위한 상임위원회 전체 회의 모습입니다. 시작 시간이 지났는데도 회의장 좌석이 모두 텅 비었습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임명 여파로 국토교통위, 교육문화위,
환경노동위 등 5개 상임위원회가 모두 파행으로 이어진 겁니다. 자유한국당은 항의 표시로 당분간 냉각기가 필요하다며 상임위 활동에 응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가장 먼저 보이콧 의견을 낸 바른정당도 한국당과 보조를 맞춰 모든 상임위 불참을 예고했습니다. 국민의당도 문 대통령의 입장 표명이 없으면 의사일정에 협조할 수 없다고 뜻을 모았습니다. 여야 4당 원내대표는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만났지만 신경전은 계속됐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은 추경 심사 착수에 동의했지만 자유한국당은 심사 거부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물리적인 일정을 감안하면 추경안 처리도 사실상 6월 국회에선 힘들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JTBC 이희정입니다. 야권 3당은 이에 더해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국회 출석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청와대와 여당은 인사 문제와 관련해서 민정수석을 국회에 나오라고 하는 것은 정치 공세라면서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습니다. 김혜미 기자입니다. 야3당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내일 국회 운영위에 나와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인사 검증 문제를 추궁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본인이 노무현 대통령 시절 민정수석으로 재직하고 있을 당시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을 해서 답변했던 전례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 민정수석이 국회 운영위에 출석한 건 총 5차례입니다. 김대중 정부 시절 신광옥 당시 민정수석이 한 차례, 노무현 정부 때 민정수석을 지낸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전해철 의원이 각 2차례 참석했습니다. 민정수석의 국회 출석 문제를 둘러싼 갈등은 이전 정부에서도 있었습니다. 지난해 국정감사 때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여야 합의로 증인으로 채택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전례가 없다는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취임 직후 일부 인사 논란으로 민정수석을 국회로 부르는 건 정치 공세라는 게 민주당의 입장입니다. 우병우에 대해서는 말도 못했던 자유한국당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니 민망하기까지 합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도 인사 검증과 관련해 민정수석이 국회 출석을 요구받은 적도 출석을 한 적도 없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여당의 불참에도 불구하고 야당은 내일 회의를 열고 조 수석의 출석 요구건을 의결할 예정입니다. JTBC 김혜미입니다. 국가정보원은 앞으로 국내 정치 정보 수집은 일절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바 있죠. 오늘은 한 발 더 나아가서 이전 정부에서 있었던 부적절한 정치 개입 의혹 사건을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전담하기 위해서 적폐청산 태스크포스 등 국정원 개혁위원회를 발족했습니다. 어떤 결과를 낳을지 주목되는 과거 사건들이 꽤 많습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국가정보원은 오늘 국정원 개혁위원회를 발족했습니다. 서훈 국정원장은 오늘 개혁발전위원회 출범식에서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국내 정치와 완전히 결별할 수 있는 개혁 방향을 제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개혁위원회는 국정원의 과거 정치 개입 의혹을 조사할 적폐청산 TF와 개혁을 담당할 조직쇄신 TF로 구성됩니다. 이달 초 서 원장은 정치권과 공공기관 언론사 등의 정보를 수집하는 기존의 담당 관제를 전면 폐지했습니다. 개혁발전위원회는 국정원 개혁을 위한 두 번째 가시적인 조치입니다. 개혁위원회 위원장에는 국정기획자문위의 정치행정분과위원인 성공회대 정혜구 교수가 임명됐습니다. 위원장을 포함해 민간 전문가 8명과 국정원 전현직 직원 5명이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적폐청산 TF 조사 대상으로는 국정원 댓글 사건과 불법 감청 의혹, 그리고 NLL 대화록 공개 사건 등이 거론됩니다. 조직쇄신 TF는 정치 개입 근절과 해외 북한 정보 역량 강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JTBC 이지은입니다. 정치부의 서복현 기자와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난 정부 시절에 저희 JTBC는 국정원 댓글 사건, 해킹 의혹 사건 등등 국정원 관련 의혹 사건을 집중 취재해서 장기간에 걸쳐 보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과연 뒤늦게라도 그런 사건의 진실들이 다 밝혀질 수 있을까 주목됩니다. 자, 서복현 기자, 위원회 내용을 보면 국정원의 정치 개입을 근절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계획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위원회 산하에요.
두 개의 태스크포스를 두게 되는데요. 예. 적폐청산 TF와 조직 쇄신 TF입니다. 그런데 이 두 TF의 공통된 키워드는 정치 개입입니다. 그러니까 이 적폐청산 TF에서 과거의 정치 개입 사건을 조사를 한다면 조직 쇄신 TF에서는 향후 정치 개입을 하지 않을 조직 개편안을 만드는 겁니다. 예. 그 국정원의 정치 개입은 사실 뭐 끊이지 않았던 그런 이슈이기 그렇죠. 때문에 이번에 과연 또 잘 되겠느냐 하는 생각들을 또 기대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작년에도 추가적인 내용들이 나왔던 바가 있죠. 그렇습니다. 예. 대표적인 것이요. JTBC가 지난해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유품 중에서 이 세월호와 관련한 국정원의 보고 문건을 입수해서 보도를 했는데요. 거기 예. 보면요. 이 문서들이 대통령에게 보고됐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내용은 세월호가 국정 운영을 발목 잡는다. 보수단체 등을 내세워 여론전을 해야 한다.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실제로 실천이 되기도 했고요. 예, 대표적인 국내 정치 또 여론 조작과 관련된 내용들이었습니다. 예, 이거 말고도 이제 지난 정부 당시에 국정원의 정치 개입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예. 대표적인 것이 이제 국정원 댓글 사건이 되겠죠. 그렇습니다. 선거 말씀하셨듯이 개입. 예. 일일이 열거하기가 어려운데 대표적인 것만 몇 가지 말씀드리면요. 국정원 댓글 사건이 있고요. 또 그 수사 과정에서 최동욱 전 검찰총장의 뒷조사에 개입한 의혹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박원순 시장 제안 문건, 해킹 프로그램을 사서 국내 민간인에게 사용했다는 의혹도 있었고요. 예. 또 지난해에도 당장 대법원장을 사찰의 정황이 담긴 문건이 청문회에서 공개되게 됐습니다. 세기가 예. 어렵습니다. 예. 그중에 상당 부분은 아무튼 저희들이 좀 장기간 집중 취재해서 보도해드린 바가 있는데 예. 그만큼 많았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특정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조직 차원의 문제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를 하나 들어보면요. 국정원 댓글 사건이 터졌을 때 초기에 국정원은 개인의 일탈이다. 이런 식으로 해명을 했었는데요. 그런데 당시 JTBC 취재 결과 이 해당 여직원의 변호사 비용을 국정원이 7452 부대라는 이름으로 대납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조직적인 비호 또는 지원이 있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물론 원세훈 국정원장이 댓글 작업을 지시했다. 이런 것이 검찰 조사 결과 나타났습니다. 예. 7452 부대. 좀 오랜만에 들어보는 부대 이름입니다. 이게 사실 3년이 넘은 얘기인데. 그렇죠. 예, 예. 그동안의 정치 개입 문제가 여러 번 지적이 됐음에도 근절이 안 되는 것 한계가 있었다면 이번엔 과연 그 한계를 뛰어넘을 것이냐 하는 궁금증이 생깁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위원회의 특징 중에 하나는요. 국정원장의 의지로 국정원 안에 설치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검찰 수사가 있었지만 기밀이라는 이유로 국정원 내부 자료를 확보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고요. 또 댓글 사건 때는 아예 국정원장이 검찰에 체포된 국정원 직원에게 진술하지 말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는 폭로까지 나오기도 했습니다. 워낙 폐쇄돼 있었기 때문에 외부에서 실체를 확인하기는 상당히 어려웠다는 얘기입니다. 예. 근데 이제 국정원장의 지시로 국정원 내부에 설치됐다고 하면 얼핏 바깥에서도 생각하기에는 그 국정원 내부에서 어떻게 다 하겠느냐. 자기들 일인데. 그것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검사 3명이 갔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뭐 앞서 리포트에서 보셨지만요. 뭐 외부 민간 전문위원들이 참여를 하고요. 또 특히 적폐청산 TF에는 검사 3명이 파견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조사를 하면서 현행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도 함께 확인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를 들면 민간인을 사찰했다면 직권 남용이 될 수가 있고요. 또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겨냥한 활동을 했다면 국정원법 위반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정원 직원 변호사비 대납에서 이 자금 출처도 확인할 수가 있을 텐데요. 규정과 다르게 사용했다면 이 역시 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결국 이 조사는 문제의 책임 소지를 따지는 것일 텐데 청산이라는 이 TF의 청산이라는 이름이 붙은 것처럼 조사 후에는 대대적인 국정원 인적 청산이 이어질 수 있다.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예. 자금 문제가 나와서 생각이 나는 건데 이거 뭐 가장 최근에 저희들이 장기 보도를 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어버이 연합, 그러니까 자칭 보수단체에 돈이 지원된 의혹. 이것도 이번에 그러면 그 조사 대상에 들어가겠네요. 일단 지난해 상반기에 JTBC가 말씀하신 것처럼 정경련 돈이 어버이 연합으로 들어갔다. 이 부분을 단독 보도했는데 당시 취재 과정에서 국정원 개입 의혹이 불거졌지만 현재까지 확인은 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도 이번에 규명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서복현 기자였습니다. 네, 지난 며칠 동안 부동산 시장을 긴장하게 했던 정부의 부동산 안전 종합 대책이 나왔습니다. 입주하기 전까지 분양권을 거래할 수 없는 전매 금지가 강남 4구에서 서울 전 지역으로 확대되고 아파트 잔금 집단 대출도 까다로운 대출 규제가 적용됩니다. 7달 만에 다시 나온 부동산 대책에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이주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선 청약 자격에 제한을 두는 청약 조정 지역이 서울 등 기존 37개 지역에서 부산시 등 3곳이 추가돼
40곳으로 확대됐습니다. 이 지역에 대한 대출 규제도 강화합니다. 아파트 담보 인정 비율 LTV가 현행 70%에서 60%로 낮아집니다. 기존에 5억 원짜리 아파트를 살 때 3억 5천만 원까지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3억 원까지만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또 소득 대비 대출 한도를 정하는 총부채 상환 비율 DTI 역시 60%에서 50%로 낮아집니다. 특히 그간 규제가 없었던 아파트 잔금 집단 대출에도 DTI 50% 적용 제약이 새로 생겨 잔금 대출을 받기가 한층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민간 택지 전매 제한 역시 서울 전체로 확대됩니다. 지금까진 서울 강남과 서초, 송파와 강동 등 강남 4구와 공공택지를 제외한 나머지 21개구는 전매 제한이 1년 6개월이었습니다. 오늘부터는 서울 전 지역의 공공택지와 민간택지 모두 입주할 때까지 분양권을 거래할 수 없습니다. 재건축 규제도 강화돼 조합원당 재건축 주택 공급이 최대 3주택에서 원칙적으로 1주택으로 제한됩니다. 다만 주택 실수요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부부 합산 연소득이 6천만 원 이하이면서 5억 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 가구는 LTV와 DTI를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이 같은 대출 규제 강화 방안은 다음 달 3일부터 적용합니다. JTBC 이주찬입니다. 네, 이렇게 정부가 칼을 꺼내들자 시장은 일단 숨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정작 대표적인 부동산 과열 지역인 강남에서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란 얘기가 벌써 나오고 있습니다. 전다빈 기자가 정부 대책 발표 직후 부동산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투자자들의 문의가 뚝 끊긴 강남 지역의 부동산들은 이렇게 일제히 문을 닫았습니다. 지난주부터 시행된 정부 합동 단속과 오늘 발표된 새 부동산 대책의 영향 때문입니다. 어차피 장사 안 되는데 있어 뭐야. 한 3천 떨어졌다 보면 되네. 올수도 돼, 올수도. 하지만 강남 지역의 경우 지난해 11월 시행한 부동산 규제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일시적이지 전체적인 그 대비 봤을 때는 큰 의미가 없다. 여기 일반 아파트에 대한 규제가 이미 돼 있잖아요. 부동산 임대소득 과세 강화나 보유세 인상 등의 강력한 방안들이 빠졌다는 겁니다. 대책 사각지대인 수도권 신도시로 투기가 몰릴 것이란 우려도 나옵니다. 다른 데 살 수밖에 없고 돈이 있으니. 돈 가치가 그만큼 있고 전세만 나도 돈이 또 되고. 전문가들은 시장 반응을 보고 정부가 추가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JTBC 전다빈입니다. 네, 문재인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은 신규 분양 그리고 재건축 아파트 시장 과열을 잡기 위한 이른바 핀셋 규제로 평가됩니다. 두 곳 모두 시중에 유동자금이 몰리는 부동산이죠. 다만 일각에서는 부동산 과열을 막기에는 좀 미흡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왜 그런지 이태경 기자와 분석을 해보죠. 이태경 기자, 이번 대책에 여러 방안이 이제 나왔는데 네. 핵심을 뭐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네, 한마디로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시장을 재편하겠다는 겁니다. 네. 대표적인 게 신규 분양 아파트의 집단 대출에 소득 심사 제도인 총부채 상환 비율 DTI를 적용하기로 한 겁니다. 지금까지 새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이 단체로 받는 집단 대출에는 DTI를 적용하지 않아서 시장 과열과 가계부채 급증의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네. 하지만 앞으로는 소득이 부족할 경우 대출금으로 신규 분양을 받는 건 어려워집니다. 강남 4구에만 적용하던 분양권 전매 금지를 서울 전역으로 확대한 조치도 같은 차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제 수많은 부동산 대책이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전 부동산 대책들하고 좀 비교를 하면 어떻습니까? 규제 강화의 무게감이 상당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박근혜 정부가 풀었던 LTV DTI 규제를 새 정부에선 다시 강화했고요. 신규 분양 재건축 규제도 다시 고삐를 바짝 조였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재건축 연한과 청약 규제를 완화했지만 문재인 정부는 집단 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분양권 전매 금지 지역을 확대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서울 강남을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는 전망이 많았는데 정작 이제 대책에서는 이게 빠져 있죠. 네, 그렇습니다. 투기 과열지구 규제는 가장 강력한 규제라 할 수 있습니다. 네. 투기 우려가 큰 곳을 대상으로 지정하는데 일단 지정되면 최장 5년간 분양권 전매가 금지됩니다. 또 재건축 조합원주의도 양도할 수 없습니다. 투기 과열지구는 2002년에 처음 도입해서 집값 급등을 막는 데 큰 역할을 했지만 이후 순차적으로 해제하면서 2012년부터는 지정된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따라서 이번 규제도 투기 열기가 잡히지 않으면
최후의 카드로 남겨놓겠다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이제 시장에서는 이번 대책이 부동산 과열을 잡기에는 좀 역부족이다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는 또 뭐라고 볼 수가 있습니까? 시장 예상과 달리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가 약하기 때문입니다. LTV DTI의 경우 무주택 서민층을 빼면 1주택자나 다주택자에게 똑같이 적용됩니다. 전세를 낀 채 5천만 원가량만 주고 집을 여러 채 사들이는 이른바 갭 투자도 여전히 규제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주택 공급 확대 정책이 동반되지 않은 점도 아쉽습니다. 주택시장에선 투자 수요 말고도 새 아파트를 선호하는 실수요자가 점점 늘고 있는데요. 공급 확대책 없이 신규 분양과 재건축을 규제하면 향후 2, 3년 뒤에는 재건축 단지 등의 희소성이 부각되면서 눌렸던 집값이 더 튀어오르는 이른바 스프링 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네, 이태경 기자와 알아봤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공정위가 내부 거래를 분석 중인 45개 대기업을 철저하게 조사해서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도급 업체처럼 약자의 피해가 우려되는 분야도 적극적으로 실태 조사를 펼치겠다고 말했습니다. 송우영 기자입니다. 김 위원장은 공정위가 3월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 중인 45개 대기업들의 내부 거래를 철저하게 조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확인된 어떤 문제점이 있다면 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또 필요하다면 여러 가지 조치들을. 하도급 업체나 가맹점 등 경제적 약자의 피해가 우려되는 분야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직권 조사를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대형마트와 백화점의 과징금 부과 기준을 강화하는 등 불공정 거래를 막기 위한 법 개정도 국회와 협의를 통해 해나가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관심이 집중된 재벌 개혁에 대해선 4대 그룹을 먼저 만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벌 개혁을 몰아치듯이 때리듯이 그렇게 진행하지는 않겠다라는 어떤 취지를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4대 그룹이 주시는 의견을 경청하는 그런 기회로 생각을 하고 직접 소통을 통해 개혁안을 도출하고 기업들이 새 정책들을 예측 가능하게 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공정위와 4대 그룹 최고위급 전문 경영인이 이번 주 안에 공동 간담회를 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JTBC 송우영입니다. 우리나라의 첫 원자력 발전소 고리 1호기가 가동 40년 만에 공식 퇴역했습니다. 관심은 대통령이 내놓을 탈원전 정책의 구체적인 내용에 쏠렸는데 또 다른 노후 핵발전소인 월성 1호기는 조기 폐쇄, 그리고 신고리 5, 6호기 건설 중단은 일단 유보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구석찬 기자입니다. 하나, 둘, 셋. 고리 1호기 영구 정지 선포는 탈원전 시대를 알리는 신호탄입니다. 퇴역식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은 신규 원전 건설 계획 전면 백지화,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방침을 밝혔습니다. 설계 수명이 다한 원전 가동을 연장하는 것은 선박 운항 설령을 연장한 세월호와 같습니다. 원자력 안전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승격시키고 신재생에너지와 LNG 발전 등 원전을 대체할 청정에너지 육성을 강조했습니다. 노후된 석탄 화력발전소 10개에 대한 폐쇄 조치도 제 임기 내에 완료하겠습니다. 하지만 신고리 원전 5, 6호기 건설 중단에 대한 결정은 일단 유보됐습니다. 현재 30%에 이르는 공정률과 투입 비용, 전력 설비 예비율을 고려해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겠다는 겁니다. 상황에 따라선 계속 건설을 하겠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어 환경단체들은 대선 공약의 후퇴라며 반발했습니다. 반면 신고리 5, 6호기 부지 인근 울산 서생면 주민들은 계속 건설을 요구하며 행사장 밖에서 집회를 이어갔습니다. JTBC 구석찬입니다. 지난주에 이철성 경찰청장은 물대포에 쓰러져 숨진 농민 백남기 씨에 대해서 처음으로 사과를 했습니다. 그러나 시기가 늦은 것은 물론이고 책임자 징계 등 알맹이가 빠진 사과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숨진 백 씨의 유족을 찾아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역시 성사될지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신진 기자입니다. 이철성 경찰청장이 고개를 숙입니다. 백남기 씨가 쓰러진 지 581일 만입니다. 유명을 달리하신
고 백남기 농민님과 유가족분들께 깊은 애도와 함께 진심 어린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유족들은 사과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경찰에 대한 여론도 나빠졌습니다. 책임자에 대한 징계 언급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백 씨 사망에 대한 재조사 계획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알맹이 빠진 말뿐인 사과라는 비판이 나온 이유입니다. 그러자 이철성 청장은 백 씨 유족을 직접 만나겠다고 밝혔습니다. 백 씨 아내가 있는 전남 보성자택에 찾아가겠다고 타진했습니다. 하지만 유족은 여전히 말로만 하는 사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잘못했는지 밝히라는 겁니다. 또 책임자는 어떻게 징계할지도 설명하라는 입장입니다. 유족은 내일 서울대병원에서 사망진단서를 다시 발급받습니다. 백 씨 사망 원인을 병사에서 외인사로 변경한 진단서입니다. 이 자리에서 경찰에 대한 입장도 다시 밝힐 예정입니다. JTBC 신진입니다. 예, 세월호 현장을 계속 연결해서 상황을 늘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세월호 5층 선원들이 머물던 객실에서 배 운영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서들이 발견돼서 이 부분이 매우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이 문서 중에는 비상 상황에서 승객들을 배 밖으로 탈출시키는 안내방송 매뉴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참사 당시에 방송은 매뉴얼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제자리에 가만히 있으라는 내용만 반복됐죠. 목포 신항에서 계속 남아 취재 중인 이가혁 기자를 잠깐 연결하겠습니다. 자, 이가혁 기자, 선체 5층 선원실에서 발견됐다는 퇴선 방송 매뉴얼이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네, 지난달 말 배 5층 선원실 내부를 수색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문서들이 여러 개가 나왔는데 이 가운데는 비상 상황에서 승객들에게 탈출하라고 안내 방송을 하는 매뉴얼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취재진이 확보한 사진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게 A4 용지 한 장짜리 매뉴얼입니다. 코팅이 된 상태라서 글자가 매우 또렷하게 잘 보입니다. 화재 상황을 가정해서 단계별로 상황을 알리고 이후 퇴선을 준비하라는 안내, 그리고 최종적으로 퇴선하라는 안내까지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좀 더 살펴보면 퇴선 준비 단계에서는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구명 동의를 착용해 주십시오. 그리고 3층 좌현 갑판과 4층 좌현 우현 갑판 비상 집합 장소로 모여 주십시오라고 방송하라고 안내가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퇴선 단계에서는 이동 시 방해가 되지 않고 몸에 지닐 수 있는 귀중품만 챙기십시오. 또 노인, 어린이 동반 승객 우선으로 비상 집합 장소로 이동하겠습니다라고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배가 침몰한 순간 배 안에서 들린 안내 방송은 움직이지 말고 제자리에 가만히 있으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매뉴얼대로 방송이 나왔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커지는 대목입니다. 예, 매뉴얼이 완전히 무시된 상황이기 때문에 더욱더 안타까운 그런 생각이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대피방송 매뉴얼뿐만이 아니라 다른 중요한 문서들도 함께 나왔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도 굉장히 관심이 갑니다. 네, 선원들의 업무 일지, 그리고 업무 인수인계서, 그리고 각종 계약서 등이 나왔습니다. 이 가운데 비닐로 코팅이 된 것은 선체조사위원회가 보관 중이고 복원이 필요한 것은 국과수 원주 본원으로 맡겨져서 현재 복원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특히 이 업무 일지의 경우에는 출항 당일의 기록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 앞으로 있을 진상규명에서 상당히 중요하게 쓰일 단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직 5명의 미수습자 유해가 발견되지 않은 상태인데 안타깝게도 객실부는 지금 수색할 곳이 거의 남지 않은 상황이라면서요? 그렇습니다. 배 3, 4, 5층을 총 44개 구역으로 나눠서 수색하고 있는데 현재 2곳만 남은 상태입니다. 이 2곳도 수색 진척률이 90%가 넘어서 내일쯤이면 객실부 1차 수색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는 선체 꼬리 쪽 인근의 부두 바닥 위에서 치아 한 점이 발견돼서 현재 정밀 감식 중에 있습니다. 미수습자 가족들은 배가 물 위로 올라오고 이후에 4명의 미수습자 유해가 나온 것이 처음에는 믿기 힘든 일이었던 것처럼 앞으로 있을 화물칸 수색 과정에서도 나머지 5명의 유해가 모두 찾아지는 게 불가능한 것은 아닐 것이라면서 희망의 끈을 마지막까지 놓지 않고 있습니다. 예, 목포신항의 이가혁 기자였습니다. 오늘 전국에서 판사 100명이 한자리에 모여서 대법원의 사법행정권 남용 논란을 거침없이 논의했습니다. 자유롭게 토론하려고 서로 호칭도 판사로 통일했다고 하는데 판사들은 판사 블랙리스트 작성 등 관련 의혹을 직접 추가 조사한다는데 뜻을 모았습니다. 특히 추가 조사 진행을 방해하는 자에 대해서는 즉각 직무에서 배제할 것을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임지수 기자입니다.
2009년 4월 신영철 전 대법관이 서울중앙지법원장 시절 촛불 시위 재판에 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전국 법관회의가 열렸습니다. 이후 8년여 만에 판사 100명이 다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지난 3월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법원 내 학술단체인 국제인권법연구회의 사법개혁 관련 학술대회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발단이 됐습니다. 진상조사가 이루어졌지만 법원행정처가 조직적으로 외압을 행사했는지 여부와 판사 블랙리스트 존재 등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판사들은 오늘 회의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이 직접 법원행정처의 외압 의혹을 추가 조사하기로 결의했습니다. 외압 지시자로 지목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이 사용했던 컴퓨터와 저장 매체 보전도 요구했습니다. 특히 법관회의가 구성한 소위원회에 조사 권한을 위임할 것을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요구했습니다. 대표 판사들은 다음 달 다시 모여 전국 법관 대표회의 상설화 등 사법개혁 관련 논의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한편 검찰은 이와 관련해 시민단체가 양승태 대법원장 등을 고발한 사건을 수사팀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JTBC 임지수입니다. 김경재 한국자유총연맹 회장이 노무현 전 대통령을 명예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 회장은 작년 11월 이후에 두 번의 친박 집회에서 노무현 정부가 삼성에게서 8천억 원을 거뒀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이 소식은 백종훈 기자입니다. 지난해 11월 국정농단 범죄 혐의가 연이어 드러날 때였습니다. 시민들의 촛불 집회가 본격화했습니다. 박사모 등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들도 집회를 열었습니다. 김경재 한국자유총연맹 회장은 지난해 11월 19일 집회에서 고 노무현 전 대통령도 삼성그룹에서 8천억 원을 거뒀다고 말한 뒤 올해 2월에도 같은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때도 삼성에서 돈을 8천억을 거두어 가지고 뭘 했다 하는 얘기인데 그것은 팩트예요. 지난 2006년 삼성이 8천억 원의 사회기금을 내놓은 적은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자발적인 사회 헌납으로 삼성 꿈 장학재단이 운용해 정부와 관계가 없었습니다. 노 전 대통령의 아들 건호 씨와 이해찬 의원 등이 김경재 회장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고 지난달 18일 김 회장은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검찰 역시 관련 자료와 조사를 통해 확인한 결과 김 총재의 발언을 허위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김 회장을 노 전 대통령과 이해찬 의원 등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JTBC 백종훈입니다. 한여름 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폭염과 함께 올라가는 오존 농도도 문제인데요. 이 비 소식이 있는 일요일은 돼야 상황이 좀 나아질 것 같습니다. 유한울 기자입니다. 양산 아니면 들고 있던 가방이나 손으로 가려야 그나마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급하게 양산을 사는 시민들도 있습니다. 볼일보러 나왔는데 햇살이 너무 뜨거워서 그냥 돌아다니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따뜻한 남서풍이 계속 불어온 데다가 이렇게 따가운 햇볕이 지면을 달구면서 대구의 한낮 기온은 36.3도까지 올라갔습니다. 폭염경보가 내려진 지역은 오늘 하루에만 영남에서 8곳이 추가됐고 그 밖에 내륙 대부분 지역에도 폭염주의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른 더위는 오존과 자외선까지 동반해 시민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오존은 대기 중 질소산화물이 강한 햇빛을 받아 화학작용을 일으켜 생성됩니다. 디젤 자동차나 발전소 등 배출원이 미세먼지와 같고 또 미세먼지만큼이나 호흡기나 눈에 치명적입니다. 특히 마스크로도 막을 수가 없어 오존주의보가 내려지면 야외 활동을 자제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17일이나 이른 4월 30일부터 오존주의보가 내려지기 시작해 벌써 140회 넘게 발령됐습니다. 기상청은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는 25일 전까지는 무더위와 오존이 계속 기승을 부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JTBC 유한울입니다. 이딴 테러와 런던 임대 아파트 참사, 총리 퇴진론까지 불거진 영국에서 테러가 또 발생했습니다. 기도를 마치고 나오는 이슬람 신도들에게 차량이 돌진해서 1명이 숨지고 10명이 다쳤습니다. 김진일 기자입니다. 거리 여기저기에 사람들이 쓰러져 있습니다.
현지 시각 19일 새벽 0시 20분쯤 런던 북부 핀즈버리 공원에 있는 모스크 앞으로 차량 한 대가 돌진했습니다. Basically drove on the pavement, coming straight towards all the Muslims, and as he's coming to them, he hit all of them. 라마단 기도를 하고 나오던 이슬람 신도 한 명이 그 자리에서 숨지고 최소 10명이 다쳤습니다. 목격자들은 도망치려던 48살의 용의자가 무슬림들을 다 죽이고 싶다고 외쳤다고 전했습니다. Get him out of the car because one of the friends he kicked from the other side and he pushed him from the vehicle and we get him out of the car and he started fighting with us. 영국 경찰은 이번 공격을 테러로 규정했습니다. 올해 들어 영국에서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의 테러가 3차례 발생했는데 이번 차량 돌진은 이슬람 신도들을 향한 보복성 테러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대테러 당국은 단독 범행이라고 발표했지만 현지 언론들은 사건 목격자들이 2명의 용의자를 더 봤다고 진술했다고 보도했습니다. JTBC 김진일입니다. 런던 24층 임대아파트 화재 희생자가 최소 79명으로 또 크게 늘어난 가운데 내부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벽이 사라질 정도로 처참했습니다. 정부와 구청 당국의 안전 불감증이 화재의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영국 언론에서는 영국판 세월호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김성탁 특파원입니다. 벽조차 녹아내린 침실에는 침대 스프링만 덩그러니 남았습니다. 부엌과 거실, 욕실은 형체를 알아보기 힘듭니다. 실종자 가족들은 안전점검 요구를 거듭 묵살한 정부와 구청 당국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입주자협회는 하나뿐인 비상계단에 물건이 쌓여 있다고 지적했지만 시정되지 않았습니다. 영국 내 가장 부촌의 섬처럼 서 있던 아파트를 단장한다며 값싼 외장재를 사용하는 바람에 불길이 삽시간에 번지는 굴뚝 역할을 하고 말았습니다. 사고 후 메이 총리는 피해 가족을 만나지도 않은 데다 실종자의 현황 파악마저 늦어 사퇴 시위에 직면했습니다. Let's estimate 500, 108 hospitals and hostels. Dead confirmed 68 equals 324. Where are they? 이코노미스트는 이번 참사가 2014년 한국의 세월호 참사처럼 늑장 대응을 한 영국 정부를 위기의 소용돌이로 몰아넣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메이 총리는 뒤늦게 피해 가족에게 700만 원 이상을 지급하겠다며 수습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메이의 퇴진 요구 시위는 또 열릴 예정이고 무너져버린 정부에 대한 신뢰는 회복되지 않고 있습니다. 런던에서 JTBC 김성탁입니다. 오색 케이블카를 둘러싼 후폭풍이 만만치 않습니다. 문화재청의 불가방침이 지난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뒤집어지자 이번에는 문화재 위원들이 잇따라 사퇴했습니다. 감사원은 사업 주체인 양양군에 공무원 3명을 징계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윤정식 기자입니다. 지난 15일 밤 문화재청 자문기구인 문화재위원회 위원 2명이 사퇴서를 제출했습니다. 지난해 말 문화재청이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 신청을 부결한 것에 대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잘못됐다며 번복한 직후입니다. 이어 오늘도 다른 한 명의 위원이 사임했습니다. 앞으로 이제 어떤 문화재위원회의 결정을 쉽게 따를 수 있겠느냐 하는 거죠. 행정소송 심판내에서 인공시설을 하겠다라고 했을 적에 막을 수 있는 명분이. 문화재위원회는 국립공원 등 문화재 보호구역 내에서 벌어지는 토지 형질 변경 신청에 대해 심사를 담당합니다. 사퇴한 위원들은 모두 천연기념물 분과 소속으로 앞으로 추가 사퇴 가능성까지 있어 파행 우려가 나옵니다. 한편 감사원은 오색 케이블카 사업을 추진한 강원도 양양군 소속 공무원 3명의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아직 케이블카 건설 허가도 안 나왔는데 설계와 설비 구매 계약까지 체결한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사업 허가를 놓고는 정부 내 부처 간 이견, 준비 과정에선 불법 행위로 인한 감사원 징계 요구까지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를 둘러싼 잡음이 끊이질 않습니다. JTBC 윤정식입니다. 좁은 곳에서 즐기는 3대3 농구는 흔히 길거리 농구라고 하는데요. 어엿한 올림픽 정식 종목이 됐습니다. 우리 대표팀은 우선 내년 아시안게임 메달을 노립니다. 전영희 기자입니다. 화려한 드리블과 힘이 넘치는 덩크슛.
상대 슛을 파리채처럼 쳐내는 블록까지. 묘기에 가까운 경기 내용은 미국 프로농구 NBA 스타들 못지않습니다. 하지만 3대3 농구의 규칙은 일반 5대5 농구와 다릅니다. 일반 농구의 2점 슛을 1점, 3점 슛을 2점으로 계산합니다. 경기 시간은 10분인데 21점을 먼저 내도 끝이 납니다. 흔히 길거리 스포츠로 통했던 3대3 농구는 이제 올림픽 정식 종목이 됐습니다. 일반 5대5 농구는 미국이 절대 강자지만 3대3 농구는 다릅니다. 키가 작은 선수라도 외곽에서 2점 슛을 많이 넣으면 충분히 승산이 있습니다. 21일까지 프랑스에서 열리는 국제 월드컵에선 동유럽 국가들이 강세를 보이는 가운데 카타르 등 아시아 국가들도 만만치 않은 실력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내년 자카르타 아시안 게임에서 첫 메달을 노립니다. 우리 대표팀은 이번 월드컵에서 세계 18위 뉴질랜드와 연장까지 가는 대등한 승부를 펼치며 발전 가능성을 보여줬습니다. JTBC 전영입니다. 집에서 키우는 개가 바깥에서 사람이나 다른 동물을 공격하는 사고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외출할 때 목줄이나 입마개를 하게 하는데 잘 지키지 않는 주인들이 많습니다. 밀착 카메라 손광균 기자입니다. 횡단보도 옆으로 핏자국이 선명합니다. 이곳 주민이 키우던 개 2마리가 집을 탈출해 시민들을 공격한 건 닷새 전입니다. 주민들은 사람의 힘으로는 제압할 수 없는 개였다고 말합니다. 넘어졌으니까 개는 여자의 팔이랑 목을 물었는데 남자가 비명을 지르면서 개를 진짜 세게 때렸어요. 꼼짝도 않고 계속 물고 워낙에 덩치가 크고 세니까. 2마리 모두 중대형견이었는데 이 가운데 특히 도고 아르헨티노는 일부 국가에서 사육이 금지된 맹견이었습니다. 관련 법과 조례에 따라 개의 크기나 품종과 상관없이 외출할 때에는 목줄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하지만 잘 지켜지지 않는 상황입니다. 제가 신고한 것만 해도 한 3-4번 되고 다른 주민들이 신고한 것도 도로고 뭐고 막 날뛰고 다니니까. 휴일에 인파가 몰리는 공원으로 가봤습니다. 반려견 상당수는 목줄을 찾지만 곳곳에 붙어있는 경고문과 수시로 나오는 방송을 무시하는 주인들도 있습니다. 애완견은 반드시 목줄을 착용시키고 배설물 수거봉지를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줄을 내도 사람이 잡고 있지 않거나 아예 목줄을 하지 않은 개들은 어린이나 다른 개들 쪽으로 뛰어가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위협을 느끼고 불편한 속내를 드러냅니다. 무섭죠. 그래서 그거 본 다음부터 강아지한테 좀 많이 안 가게 해요. 혹시라도 달려들까 봐야 되는데. 풀어놓은 개가 어린이 놀이터 주변에 본 대변을 주인이 찾지 못해 그대로 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카메라를 보고 나서야 목줄을 채운 주인은 잘못을 인정합니다. 원래 여기 목줄 하고 다녀야 되는데 답답한데 다른 강아지들한테 피해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애완동물의 목줄을 채우지 않으면 과태료 5만 원, 배설물을 치우지 않으면 7만 원이 부과됩니다. 하지만 위반 현장을 포착해도 주인들의 반발이 심해 단속이 쉽지 않습니다. 불과 몇 분 전 단속에 걸렸는데도 감시의 눈이 사라지자 풀어주기도 합니다. 우리 개는 성격이 온순해서 괜찮다는 생각이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순해서 다른 사람을 공격하지 않는다 하는 개는 순해서 겁이 많기 때문에 도망을 갈 수가 있어서 잃어버릴 염려가 있고요. 또 하나는 순하기 때문에 자기 방어 본능이 강해서 오히려 물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어 본능이 작동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지 그 개가 사나워서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보다 반려동물 문화가 먼저 정착된 나라들에서는 맹견을 키우지 못하게 하거나 지자체마다 의무적으로 반려동물 전용 공원을 설치한다는데요. 반려견 인구 1000만 명 시대에 걸맞는 의식 개선과 제도 정비가 시급해 보입니다. 밀착 카메라 손광균입니다. 예, 2년 넘게 지속되어 온 코너 오늘은 잠시 휴식기를 갖고 내년 초부터 다시 잘 준비해서 방송해드릴 예정입니다.
오늘 뉴스룸의 앵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끊어진 그 밧줄은 실은 7명의 생명줄이었습니다. 아내와 함께 5자녀를 낳아서 부양하고 있었던 가장. 위험하지만 그래도 상대적으로 보수가 좋다던 직업을 선택한 이유는 바로 가족 때문이었습니다. 아찔한 눈높이에서 외주를 타는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그는 음악을 틀어놓고 작업을 해왔다고 하죠. 결국 그 음악 소리가 귀에 거슬렸다던 누군가에 의해서 그는 참변을 당했던 것입니다. 아빠에게 마지막으로 보낸 딸의 편지는 단란했던 한 가족에게 닥친 불행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함부로 가늠할 수도 재단할 수도 없을 타인의 고통. 인간은 타인의 고통을 통해서 역설적이게도 자신의 행복을 확인한다는 말이 있긴 하지만 이 가족에게 닥친 비극은 모든 비극이 그렇듯 그런 따위의 분석에 어떠한 가치도 부여하지 않습니다. 하긴 길고 긴 무감의 시대를 살아온 우리가 겪어내야 했던 폭력과 야만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세월호 당시에 피자 폭식 투쟁이죠, 이른바. 공감하지 못하는 것은 얼마나 두렵고 또 두려운 것인가를 우리는 두 눈으로 직접 목격했고 그 무감의 시대에 갈증을 느꼈던 이들이기에 사람들은 누군가 조금만 먼저 손을 내밀어도 그저 고개를 끄덕여주기만 해도 감동하면서 눈물을 흘렸던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사고가 일어난 경남 양산의 시민들은 남겨진 가족들을 위해서 장터를 열고 모금에 참여하며 상처받은 마음을 보듬고자 했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모두 저마다의 밧줄을 잡고 있는 사람들. 타인의 고통은 그래서 타인의 고통일 수가 없었을 것이고 시민들이 함께 단단히 묶어낸 그 마음의 밧줄들은 길고 튼튼하게 이어져서 상처받은 모두를 함께 위로하기를. 약한 것들끼리 울리는 공명은 깊어서 슬프고 슬퍼서 깊다. 어느 시인의 되뇌임처럼 말입니다. 오늘의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한미 군사훈련과 미국 전략자산 전개를 축소할 수 있다. 사드 때문에 동맹 깨지면 그게 무슨 동맹인가. 이것은 문정인 통일외교안보특보의 발언이었는데 이걸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고 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청와대는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것은 개인 의견이다 이렇게 선을 긋고 나섰습니다만 또 일부에서는 이런 발언도 협상력 강화를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아니냐라는 이견도 또 있긴 합니다. 이성대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청와대와 문정인 특보 모두 개인 생각을 피력하는 것으로 일단 지금 정리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전해드린 것처럼 문정인 특보는 교수로서의 개인 입장을 말한 거다. 청와대와는 일절 교감이 있었던 게 아니다라고 주장을 했고 예. 청와대 측도 문 특보 개인 차원의 아이디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다만 문 특보가 대통령의 통일외교안보 특보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개인 의견이라도 그 말의 무게감은 나갈 수밖에 없다. 이런 지적은 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청와대는 문 특보에게 이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일종의 이제 그 공개 경고를 했다. 이렇게 전해드린 거죠. 그렇습니다. 어제까지는 청와대 입장은 다르다. 개인 의견이다라고 밝혔지만 오늘은 한 발 더 나아가서 공개적인 경보를 한 겁니다. 예. 더 적극적인 개입을 한 셈인데 정상회담을 불과 열흘 정도 앞두고 한미 간의 엇박자 기류가 불필요하게 커지는 거를 막는 차원이라는 분석입니다. 예, 저희가 이걸 놓고 이제 일부에서 지금 문정인 특보와 함께 미국을 방문 중에 있는 정의당의 김종대 의원 인터뷰를 잠깐 진행한 바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김종대 의원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어떤 뭐랄까요? 비판적인 의견에 대해서는 그건 조금 이따 좀 정리하도록 하고 즉 그것과 연관지어서 정상회담을 앞두고 우리 측 입지를 좀 더 넓힌 측면도 있다 이런 분석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결과론인데요.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그런 효과가 있다라는 분석입니다. 예. 실제로 문 특보의 발언 자체는 공감할 부분이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청와대 측에서도 딱 부러지게 문특보의 발언이 어디까지 맞다, 틀리다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 옵션 중에 하나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예, 이것은 뭐랄까 지난 정부의 어떤 그 대미 자세에 대한 반성 이것도 포함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들을 다 포함한 거기 때문인데요. 그러니까 문특보의 어떤 직설적인 화법의 차원의 문제는 있지만 그 내용 자체가 전혀 터무니없는 건 아니다라는 의중이 깔려 있다는 거고요. 또 다른 관계자 역시 이명박 박근혜 정권을 거치면서 미국과 다른 인식을 말하는 게 무조건 나쁜 것처럼 보이고 있다라는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고, 또 다른 청와대 관계자 역시 지금 미국에서는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불문하고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 극대화를 위한 발언들을 하고 있는데 왜 우리는 스스로 발을 묶고 있는 건지 이해할 수 없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린 이제 그 정의당의 김종대 의원도 상대방을 각성시켜서 대화의 필요성을 느끼게 해주는 것도 그건 좋은 것이다. 그러니까 그것만 해도 성공이다 이렇게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맥락으로 읽히긴 합니다. 그런데 오늘 그 공화당 맥케인 상원 의원을 만나주지 않았다라는 논란, 이건 어떤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애초에 맥케인 의원이 지난달 말에 방한을 하면서 문 대통령 면담 요구를 했고 날짜를 잡아달라고 했는데 청와대에서는 지난달 28일로 면담 일정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변경 요구를 했고 다시 조율하는 과정에서 방한이 취소가 됐는데 맥케인이 만나달라고 했지만 우리가 만나주지 않은 것처럼 이른바 홀대 논란이 벌어졌던 겁니다. 그러니까 맥케인 같은 경우에는 친한파의 공화당 사선 중진, 무게감이 있는 인사인데 이런 인사를 안 만나주고 홀대하는 게 말이 되느냐는 게 청와대 해명이었던 겁니다. 근데 이 문제가 며칠이 지나도 계속 미국 측은 물론 국내 언론에서조차 계속 홀대를 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더는 정상회담을 앞두고 방치하면 안 된다라는 차원으로 적극적으로 해명에 나섰습니다. 맥케인 문제도 그렇고 또 문정인 특보의 발언 문제도 그렇고 아까 김종대 의원의 주장으로는 오히려 국내 일부 언론에서 이것을 한미 간의 불협화음으로 자꾸 키우려는 것 같다 이런 지적을 한 바 있는데 그것도 잠깐 좀 풀면서 끝내도록 하죠. 그렇습니다. 문특보하고 동행했던 김종대 의원 이렇게 얘기했죠. 아까 일부 인터뷰에서 그러니까 윽박 지르듯이 국내 언론에서 나오는 건 좀 상당히 곤혹스럽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오늘 청와대에서도 일부 언론이 일방적으로 불협화음을 키우는 게 아니냐는 인식을 갖고 있는 거고요. 고위 관계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당사자인 청와대가 판단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왜 외신 보도만 너무 민감하게 받아들이느냐라고 좀 인식을 나타냈고 맥케인 관련해서도 대통령과의 일정을 잡았는데 그쪽에서 갑자기 취소한 상황이다. 따라서 결례를 범한 거는 그쪽인데 왜 우리한테 잘못했다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성대 기자였습니다. 예, 정부가 녹조를 막겠다면서 4대강 일부 보의 수문을 개방한 지 19일째입니다. 그러나 낙동강에는 조류 경보가 내려졌고 강의 수위를 더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수위를 더 내릴 경우에 양수장 취수구보다 낮아져서 주변 농지에 물을 대는 것이 어렵다면서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4대강 사업 추진 과정에서 양수장 취수구 상당수가 이전보다 높아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먼저 이호진 기자입니다. 낙동강 상류에 위치한 후포 양수장입니다. 낙동강 물을 펌프로 끌어올려 인근 논과 밭으로 보냅니다. 현재 이 양수장에서 물을 끌어올릴 수 있는 강의 최저 수위는 18.25m입니다. 수위가 더 내려갈 경우 인근 농지로 용수를 공급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4대강 사업 전엔 물을 끌어올릴 수 있는 최저 수위가 14.76m였습니다. 4대강 사업 이후 강 수위가 크게 상승하면서 양수장이 침수될 우려가 커지자 수자원공사가 양수장 자체를 끌어올린 겁니다. 4대강 사업 전에는 강 수위가 15m가 되어도 물을 끌어올릴 수 있었는데 이제는 어려워졌습니다. 녹조를 제거하기 위해 물을 추가로 방류할 경우 양수장이 제대로 기능할 수 없습니다. 4대강 사업을 하면서 이처럼 양수장 펌프나 취수구를 높인 곳은 수문을 개방한 6개 보 양수장 48곳 중 18곳에 달합니다. 이번 개방에서 수위를 많이 내리지 못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 가뭄 때문이 아니고 양수장의 취수구 위치 때문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4대강 사업 당시 녹조 발생을 우려하면서도 대책 없이 양수장 높이를 올렸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2013년 감사원이 확보한 정부 내부 문건에 따르면 녹조 우려로 환경부에서 대책을 수립 중이라고 돼 있습니다.
준비 없이 충분한 고려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을 진행하다가 보니까 결국 완성해놓고 얼마 되지 않아서 녹조, 환경 피해. 정부는 4대강 감사와 함께 4대강 인근 양수장들의 실태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탐사 플러스 이호진입니다. 예, 이렇게 양수장 문제가 불거지면서 현재 농어촌공사는 4대강 주변 양수장들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보호의 수위를 더 낮출 여지가 있는지 이걸 점검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조사해서 다시 양수장들의 위치를 조정할 경우에 약 600억 원의 예산을 또 투입해야만 합니다. 박진규 기자입니다. 낙동강 합천 창녕보 인근입니다. 곳곳에 나타난 녹조로 강물은 시퍼렇게 변했습니다. 최근 수문을 열어 보수위를 1m 낮췄지만 녹조 발생을 막지 못한 겁니다. 합천 창녕보에서 3km가량 떨어진 이방 양수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근 논과 밭으로 보낼 물을 끌어올리기 위해 설치한 취수관 주변을 녹조가 감싸고 있습니다. 정부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이방 양수장이 물을 끌어올릴 수 있는 강의 최저 수위는 7.3m. 농어촌공사 자료에 따르면 4대강 공사 이전 5.7m에서 1.6m 높아진 걸로 돼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양수장을 관리하는 현장 관계자는 양수 가능 수위 7.3m도 실측 결과 정확한 수치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결국 잘못된 수치를 바탕으로 수위를 조절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지금 현재로서 7.3의 데이터 이거는 안 맞는 것 같아요. 데이터 관리가 좀 안 돼서 이번 기회에 확증을 짓고 있고. 환경부와 농어촌공사는 이달 말까지 4대강 주변 총 121개 양수장들을 조사해 양수장 취수구 등을 더 낮추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수자원공사에서 추산한 전국적인 공사 비용만 675억 원입니다. 5년 동안 22조 원이 투입된 4대강 사업. 그 이전으로 돌아가는데도 막대한 예산과 시간 투입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탐사 플러스 박진규입니다. 네, 가수 지드래곤이 발매한 신곡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특이한 점은 이 음반이 CD 같은 방식이 아니라 USB 형태로 나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특이한 건 이 안에 음악 파일이 없고 다운로드를 위한 링크만 들어있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음악계에서는 음반으로 볼 수 없다라는 주장이 나왔고 아예 앨범 순위에서 빠지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이건 한 가수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예술과 제도의 충돌이라는 차원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팩트체크 오대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우선 소비자들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네, 음원이 공개되자마자 미국의 빌보드에서 네. 음반 차트가 있습니다. 여기서 192위를 차지를 했습니다. 그 뒤에 프랑스 또 뉴질랜드의 앨범 차트에도 올랐는데요. 그런데 우리나라 대표 차트라고 불리는 이 가온 차트에서는 앨범 순위에서 아예 빼기로 했습니다. 디지털에만 일부 포함이 되는데요. 주요국에서는 이걸 앨범으로 보고 있는 반면에 가온 차트는 앨범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업계에서는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느냐라는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제 가온 차트라는 게 문체부에서 공인하는 바로 그 차트인데 한국에도 이제 빌보드 같은 차트가 있어야 한다면서 만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 2010년에 문화체육관광부가 주도해서요. 네. 한국판 빌보드를 한번 만들어보자. 라고 해서 벌써 7년이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의 빌보드는 전통이 있는 차트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네. 이렇게 같은 USB 앨범을 두고 좀 다른 시각차를 보이는 이유는 뭐라고 볼 수 있습니까? 네, USB 안에 음원이 없기 때문인데요. 네. 이번 앨범이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PC에 연결을 해서 저 링크를 따라 들어가면 그러면 비밀번호를 넣어야 음악을 다운로드를 할 수가 있습니다. 1980년대 주로 쓰던 LP 기억나실 겁니다. 그 뒤에 테이프 또 CD와는 전혀 다른 방식입니다. 빌보드는 이런 매체의 특성에 변화와는 무관하게 음원 전체를 내려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음반이고 앨범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반면에 가온 차트는 이 링크만 쭉 걸어놨기 때문에 이건 앨범이 아니다 그냥 다운로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앨범인지 아닌지 음반인지 아닌지 도대체 어떻게 봐야 하는 겁니까? 네, 법적으로만 먼저 보겠습니다. 법적으로 음반이 맞습니다. 네. 음반은 음이
유형물에 고정돼 있을 경우, 예를 들면 CD처럼 저장된 것만 해당이 됐는데요. 지난해 법이 바뀌어서요. 네. 저장되지 않은 디지털 음원도 음반으로 포함이 되게 됐습니다. 가온 차트는 이런 법을 인정을 하면서도 앨범 차트에는 포함시킬 수 없다는 모호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굳이 따지면 이 앨범과 음반이 다르다 이런 네. 주장까지 하고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창작자도 그렇고 법적으로도 음반이 맞다고 하는데 정작 차트를 운영하는 쪽에서만 이제 다르게 보고 있는 거군요. 네. 하지만 전문가들은 저 앨범과 또 음반을 인위적으로 나눌 이유가 없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네. 오히려 앨범으로 볼 수 없다라는 자의적인 해석으로 소비자들의 선택을 왜곡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이렇게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인 규정 때문에 음악적 시장의 현실과 그 대중들의 통념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이게 아날로그 시대적인 규정이 오히려 이제 불필요한 논란을 낳고 있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죠. 네, 영국의 저명한 음악 평론가 밥 스탠리는요, 차트는 살아있는 사회적 역사다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앨범 차트를 소모적 논쟁보다는 이처럼 역사의 기록의 차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고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지난주에 이제 봉준호 감독이 뉴스룸에 나왔을 때 비슷한 답변을 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영화계가 변화보다는 전통을 좀 고수하고 있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 옥자라는 영화가요, 영화 상영관 중심이 아니라 네. 인터넷 스트리밍 중심으로 넷플릭스라는 온라인 방식으로 개봉을 하는데요. 이를 두고 프랑스 칸 영화제에서 온라인 스트리밍 영화는 내년부터 초청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극장이라는 전통적인 방식을 존중해달라는 이유였는데요. 이후에 국내 대형 상영관도 보이콧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 USB 앨범, 또 옥자, 변화의 수용이냐, 전통의 고수냐, 예술계의 고민을 보여주는 사례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어쨌든 오늘 결론은 음반이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소비자들의 선택이다라고 정리를 하면 되겠군요. 팩트체크 오대영 기자였습니다. 예, 비하인드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성태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네, 첫 번째 키워드 열죠. 첫 번째 키워드는 홍준표 전 지사에게 친박이란 키워드입니다.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예. 예. 자유한국당은 지금 당대표 경선 중인데요. 후보들 간의 신경전이 본격화되는 모습입니다. 예. 오늘 아침 라디오에서 원유철 의원이 홍 전 지사가 친박에 대한 정의를 오락가락하고 있다라면서 비판했는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예. 본인이 그 선거에 필요하실 때는 친박을 활용하고 또 이제 당대표에 출마하시면서 또 친박을 마치 먹잇감으로 삼아서 선거에 또 활용하는 것은 예. 비판했다가 손잡고 뭐 이런 게 자꾸 이렇게 중첩이 됐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예. 홍 전 지사의 친박 정의는 지난 2월 16일 날 처음 나왔습니다. 당시에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친박은 이념이 없다. 의원 한번 해보고 싶어서 박 전 대통령의 치맛자락을 잡고 있다고 했으면서 이때 처음 나온 표현이 바로 양아치 친박입니다. 예. 그런데 대선 과정에서 바뀌었는데요. 친박의 지원이 필요하게 되자 이정현, 서청원, 친박 핵심 의원들에 대해서 국정농단 문제 있던 분들도 다 용서해야 된다고 했고 실제 뒤에 당원권 정지 등 징계를 해제하기도 했습니다. 예. 하지만 다시 또 바뀌었습니다. 대선에 패배한 뒤에 페북에 이런 말을 썼죠. 유명한 말입니다. 탄핵 때는 바퀴벌레처럼 숨어 있다가 대통령이 감옥 가고 난 뒤에 슬금슬금 기어나왔다. 즉 바퀴벌레로 지칭을 했고 예. 어제는 당권 후보로 출마하면서 기자회견에서 보수를 괴멸시킨 장본인이다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예. 뭐 이런 표현들 다 옮겨야 하는 건지 참 어떤 때는 좀 예. 고민될 때도 있는데 양아치, 바퀴벌레 이런 식으로 계속 나오니까요. 아무튼 지금 자유한국당 전당대회가 시작이 됐고 다른 두 후보들이 홍준표 전 지사를 압박하는 그런 모양새로 평가를 하던데. 예, 그렇습니다. 상당히 견제를 하고 있는데요. 예. 홍 전 지사가 막말 이미지가 강하기 때문에 외연 확장에 무리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자 어제 간담회에서 홍 전 지사가 이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는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예. 입이 100개 있어도 할 말이 없는 사람들이 어딜 감히 뚫어진 입이라고 함부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예.
역시 표현은 거칩니다. 예, 억양만 들어도 상당히 강했습니다. 예. 그만하죠. 예. 다음 키워드는요? 두 번째 키워드는 박근혜 방청객 소동입니다. 예. 오늘 박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 재판 중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통상 재판은 10시에 시작됩니다. 재판부 판사가 입장을 하자 한 방청객이 손을 들고 질문을 했습니다. 뭐라고 예. 했냐면 대통령님이 들어오실 때 왜 못 일어나게 하냐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당시 이제 경위가 방청객이 기립 일어나게 되면 혹시 무슨 사고를 낼까 이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못 일어나게 한다 친절한 설명을 했고 또 판사가 재판의 원활한 진행에 협조를 바란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하지만 실랑이는 또 있었는데요. 1시간 정도 지나서 어떤 방청객이 뭘 녹음하려고 하자 녹음하는 것 아니에요 라고 경위가 물어봤고 방청객은 아들한테 문자가 와서 보는 것이다 하면서 이 진위를 밝히는데 또 약간의 소동이 있었습니다. 예. 재판이 끝나고 박 전 대통령이 퇴정을 할 때 마지막 소동이 일어납니다. 당시에 방청객들이 일어나면서 대통령님 힘내세요, 뭐 사랑합니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앉아있으세요라고 말하니까 한 방청객이 이 경위에게 아가씨 안 밉다, 인상이 뭐 어떤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그러자 경위가 약간 흥분해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해보세요라고 했고 이 실랑이가 약 10분 정도 이어졌습니다. 예. 아마 경위 입장에서는 이런 일이 계속되니까 좀 짜증도 나고 그랬을 것 같습니다. 예. 또 본인한테 뭐라고 직접 하니까. 예. 더군다나 외모 비하 발언까지 있었기 때문인데요. 예. 경위도 조금 흥분했었고 다른 경위들도 마찬가지 또 다른 방청객들도 이렇게 약간 흥분이 되면서 소동이 있었고 법정 밖에서도 이건 이어졌습니다.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에는 일반 방청석이 60여 석 정도 있는데 친박단체 지지자들이 출근하다시피 하고 있고요. 예. 또 이런 구호 등을 많이 외쳐서 재판이 좀 소란스러운 모습입니다. 하지만 지난 헌재 때 보듯이 막말 변론이 전혀 도움이 안 됐듯이 이러한 이상한 지지도 결국 박 전 대통령의 재판에 별로 도움이 안 될 거라는 지적입니다. 예. 마지막 키워드를 열어볼까요? 네, 마지막 키워드는 황교안의 책임입니다. 오랜만에 등장하는군요. 예, 그렇습니다. 조금 전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이 소셜미디어에 글을 하나 올렸는데요. 아, 그렇습니까? 예. 정확한 워딩으로 보면 지금 대통령 특보 한 분이 한미 동맹을 훼손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발언을 하고 있다. 바로 문정인 외교안보 특보를 지칭하는 거죠. 예. 그러면서 북한이 핵 도발을 중단하면 미국의 한반도 전략 자산을 축소할 수 있다. 이런 발언도 소개를 합니다. 예. 그러면서 황교안 대행은 외교 안보는 상당히 중요하다. 실험이 있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 치고 빠지기 같은 걸 하면 안 된다라면서 문정인 특보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예. 근데 사실 이제 사드 배치 문제, 특히 이제 일종의 급습이었죠. 예. 갑작스러운 배치 이런 거 다 황교안 권한대행 시절 문제 아닌가요? 맞습니다. 예. 황교안 대행 시절 지난 3월에 사드에 말씀하신 표현대로 급습 이런 배치가 이루어졌고 예. 특히 환경 영향평가 같은 절차가 무시됐다고 해서 성주의 사드 되채기로부터 지금 황교안 대행 등은 검찰 고발돼 있는 상태입니다. 예. 또 외교안보에서 치고 빠지기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했지만 얼마 전에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은 지난해 6월 당시 황교안 총리와 시진핑 주석이 만났을 때 사드 배치에 대해서 황 총리가 명확한 언급이 없다가 예. 나중에 배치가 돼서 뒤통수를 맞았다 이렇게 말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예. 물론 여기에 황 대행이 나중에 반발을 하기도 했지만요. 지금 특히 한미 외교 현안의 중요한 부분들이 사실 황 대행 시절 무리한 사드 알박기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이 많은데 치고 빠지기 한 황 대행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느냐라는 지적이 높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성태 기자였습니다. 네, 내일도 서울 32도, 대구 33도까지 오르면서 전국에 폭염특보가 이어지겠고 강원 내륙과 영남 일부 지역에 소나기가 예보돼 있습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저희들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